카르네아데스의 판자. 어느 이른 봄이었다. 모 대학 교수 구무라 다케지는 강연 의뢰를 받고 주코쿠 지방의 어느 도시로 갔다. 구무라는 역사 교수다. 그를 초청한 단체는 그 지역의 교직원 조합이다. 꽤 많은 인원이 참가한 모임이라서 회의장으로 지정된 대학 강당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청중은 대개 그 지역의 젊은 교사들이었다. 멀리서 기차를 타고 온 사람도 많았다. 늘 그렇듯이 강연이 끝나고 좌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도 참석자가 많아서 열띤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모임이 끝난 구무라가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든 것은 깊은 밤이었다. 그는 여관 종업원에게 아침 7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했다.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 그에게 7시 기상은 드문 일이다. 그것은 아침 일찍부터 한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무라는 강연을 의뢰받을 때부터 오스루 게이노스케를 찾아가 볼 것이라 마음먹고 있었다. 오스루 게이노스케는 구무라의 스승이다. 예전에 같은 대학의 교수였다. 전쟁 때 불온한 단체의 적을 두고 국가주의적 역사론을 강론하거나 저술한 탓에 지금은 추방당한 상태다. 그 단체란 대정익찬회인데 실은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대정익찬회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품어온 학설 때문에 익찬회에 소속된 것이다. 어쩌면 그 단체에서 끌어들였는지도 모른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지금 고향으로 물러나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구무라가 강연을 의뢰받은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시각표를 알아보니 산악지방으로 들어가는 지선을 타고 2시간쯤 가면 되는 곳이었다. 구무라가 도쿄에서 기차로 10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감수하고 강연 의뢰에 응한 이유는 그참에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 계획이란 바로 그것이었다. 여관 종업원은 이튿날 아침 7시 정각에 구무라를 깨웠다. 8시 몇 분인가가 기차의 발차 시각이었다. 그는 세수와 아침밥을 급히 마친 다음 자전거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했다. 지방이라 자동차가 귀했다. 얼굴을 스치는 아침 공기는 매우 차가웠다. 기차에는 2등 칸이 없었다. 지저분한 3등 칸뿐이었지만 어느 칸에나 보따리 상인들이 앉아 있었다. 이 지선은 주코쿠 산맥을 지루하게 가로질러 동해 쪽으로 건너가는데 산맥에 닿기 전에 유명한 분지를 지난다. 보따리 상인들의 목적지는 분지에 있는 쌀 사안지 같았는데 실은 구무라도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남녀 보따리 상인들은 저마다 좌석을 차지하고 잠들어 버렸지만 구무라는 2시간 내내 창밖으로 산악 풍경만 바라보았다. 마침내 기차가 내리막으로 들어서고 산이 멀어졌다. 강이 많은 평지를 한참 동안 달리던 기차는 규모가 조금 큰 역에 멈췄다. 놀랍게도 보따리 상인들은 기상나팔 소리라도 들은 양 일제히 몸을 일으키고 주섬주섬 움직였다. 전보를 쳐둔 덕분에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 익은 낡은 양복을 걸쳤는데 얼굴을 못 본 2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한층 성겨진 머리카락은 한가운데만 검은 자리가 조금 남았을 뿐 나머지는 다 백발로 변해 있었다. 어서 오시게. 그는 온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이가 빠져서 혀가 들여다 보였다. 구무라는 스승에게 그간의 격조를 정중하게 사죄했다. 그런데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승객 서너 명이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애워쌌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선생 댁에도 들러보려던 참인디. 그들은 손수 만든 커다란 가방이나 자루를 메고 기차에서 내린
암시장 장사치들이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집에 와서 해야. 오늘은 도쿄에서 오신 손님을 마중 나온 거니께.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떠름한 얼굴로 지방 사투리를 구사하더니 구무라를 보면서 조금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구무라는 짐짓 모르는 척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집까지는 20분이 더 걸렸다. 도중에 그는 구무라에게 이곳은 물이 많은 고장인데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물이 막다. 이 분지의 아침 안개는 일본 최고의 풍경이다. 따위에 고향 자랑을 늘어놓았다. 역사학자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온전히 시골 농부가 되지는 못했으며 구무라에게 눌리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거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있었다. 등이 조금 굽고 리듬을 타는 듯 천천히 걷는 특유의 모습은 예전 모 대학 교수 시절의 분위기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고향집은 두툼한 토담을 두른 오래된 건물인데 대농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 어두운 집안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늙은 얼굴로 구무라를 맞았다. 동생 내외라는 사람들도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동생 부부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아무래도 그들을 누르고 사는 것처럼 보였다. 보따리 상인에게 파는 암시장 쌀조차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동생은 얼굴이 형과 많이 닮았지만 학자인 형의 위세에 눌려서 의욕을 잃은 남자처럼 위축되어 있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구무라를 제일 좋은 방으로 안내하고 스스로 상좌에 앉아 책상 다리를 틀었다. 그런 모습은 예전 대학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구무라를 대접하는 음식은 전부 동생 내외가 문지방까지 날랐고 그는 아내한테 턱짓을 해서 그 음식을 받아 앞에 놓으라고 일렀다. 그는 매사 이 집의 우두머리처럼 행동했다. 그래, 강연회는 어땠나? 물론 성공적이었겠지.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구무라에게 집에서 빚은 술을 권하며 물었다. 네, 한 700명쯤 모인 것 같아요. 구무라는 예전의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대답했다. 700명씩이나? 야, 교사들만 700명이 모였다니 그거 참 대단하구만.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나서 말했다. 눈을 감고 있는 잠깐 동안 자기가 예전에 했던 다양한 강연과 견주었던 듯하다. 그런데 교직원 조합이라는 단체가 그렇게 세력이 많은 건가?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술방울을 옷깃에 흘리며 물었다. 그리고 구무라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자네 학설이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이구먼. 구무라는 여기 올 때부터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제자다. 패전 전에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스승의 학설에 동조하는 저서를 여러 권 펴냈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오스로 문화의 신예 학자였다. 40살 이전에 같은 대학 교수가 되는 고속 출세도 스승의 추천 덕분이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구무라도 스승의 추천으로 언론보국회라는 단체에 가입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구무라는 기존 학설을 버렸다. 버렸다고 할 만큼 티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좌익적 역사이론 쪽으로 모호하게 슬쩍 미끄러져 들어갔다. 말하자면 군중이 들고 일어나 시끄럽던 시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몸을 옮긴 셈이다. 마치 처음부터 그 위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유물사관적인 역사이론을 서서히 뱉어냈다.
구무라는 예전부터 동료들 사이에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아왔다. 이론 전개 방식도 명쾌하고 글쓰기도 교묘했다. 그의 스승인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고대사가 전공이다. 주로 토속학과 신도 고고학을 혼합한 방법으로 신화 시대를 연구해왔다. 물론 구무라도 그것을 계승했지만 패전 후 그 방법을 인민적 사관에 그대로 적용했다. 예를 들면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농어촌에 남아있는 낡은 풍습은 고대부터 내려온 순박하고 정취 있는 생활의 전승이라고 서술한 데 반해서 구무라는 같은 예를 들면서도 이런 풍습이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은 농어촌 인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착취의 계급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극도의 빈곤 탓에 생활의 변화가 생기지 못한 결과다. 라고 주장하는 식이었다. 구무라의 이론은 문헌 인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토속학적 실증을 풍부하게 곁들인 덕분에 제법 독창적인 학설로 알려졌다. 그의 저서에 대해서 어느 전위적인 비평가는 엥겔스의 저작을 방불케 한다고 평했을 정도다. 하지만 사실 그 비평은 출판사에서 부탁해서 받아낸 추천사였다. 그 이후 구무라 다케지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아직 젊었다. 젊음은 그가 진보적인 사상으로 숨쉬고 있다는 외부인들의 선입견을 더욱 부추겼다. 그는 저서를 잇따라 출판하고 종합 잡지에 일본 역사에 관한 논문을 다수 기고했다. 그의 이름은 저널리즘을 타고 더 유명해졌다. 그는 마침내 교과서까지 집필하게 되었다. 초등용, 중등용 사회과 일본 역사에서는 다른 많은 진보적인 필자가 그렇듯이 역사상 인물은 전부 지우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기술했다. 교사들이 방대한 조직을 결성해서 계급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한 시절이기 때문에 구무라 다케지가 쓴 교과서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되었다. 교과서 회사는 그를 칙사처럼 받들었다. 그는 또 참고서 집필까지 의뢰받았다. 그런데 이 책이 또 중판을 거듭해서 이른바 숨겨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주 먼 지방에서도 강연을 요청받고 강연장에 청중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그런 유명세 때문이었다. 그는 오스루 게이노스케한테서 자네 학설이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이구먼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듣게 될 것이라고 각오하고 왔다. 말하자면 그는 배반한 제자인 것이다. 물론 그에게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스승이 뭐라고 하면 순순히 사죄할 작정이었다. 그것이 사제간의 예의라고 어쩔 수 없다고 구무라는 생각했다. 다만 추방당해 시골로 물러난 스승을 걱정해서 찾아온 제자의 정성을 상대가 알아만 준다면 방문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꼭 순수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위문하는 사람은 어딘가 우월 심리를 감추고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방금 전 말투에는 비난하는 기미도 없고 비아냥거림도 없었다. 자기 학설을 배반한 애제자를 탓하는 기미는 털끝만치도 없고 오히려 미지의 것을 알고 싶어하는 열이마저 엿보여서 구무라는 조금 의외다 싶었다. 자신을 걱정하며 일삼아 멀리서 찾아온 제자를 배려해 애써 분노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언뜻 생각했을 정도다. 선생님, 최근에 제가 내놓은 글들이 아무래도 선생님 학문에서 멀어진 듯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무라는 하는 수 없이 먼저 애둘러 사죄했다. 지금까지 편지에서는 차마 사죄를 하지 못했지만
그는 내내 마음에 걸렸었던 것이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찾아온 이유도 직접 만나 사죄해서 앙금을 없애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아니야, 그럴 거 없어. 학문은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젊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거침없이 나가야지.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빠진 이 사이로 혀를 움직이며 말했다. 초봄의 햇살처럼 온화한 말투였다. 이 말투 역시 구무라가 일찍이 알고 있던 대학 시절의 오스로 교수가 아니었다. 교수는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학자에게 적의를 품었고 제자 중에 자기 학설에 어긋나는 주장을 펴는 자가 있으면 질투 비슷한 증오심을 품는 사람이다. 구무라의 경우는 이단도 이만저만한 이단이 아니었지만 지금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그런 적의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나약한 표정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역시 암시장 보따리 상인에게 쌀을 파는 그런 농부 처지에 물들어 버렸나 싶었다. 그러나 구무라는 마침내 그것이 아님을 알았다. 구무라군. 실은 나도 이제 반년쯤 지나면 추방이 해제될 것 같아. 그렇게 언지를 해준 사람이 있었거든.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눈을 숨벅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말일세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자네가 힘 좀 써주지 않겠나? 자네라면 발언권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의 애원하는 눈빛과 아첨하는 듯한 말투가 구무라의 마음을 들쑤셨다. 예전에는 결코 이렇게 나약한 눈빛도 애원도 해본 적이 없는 오스로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구무라를 움직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구무라의 마음속에서 지금의 자기라면 실제로 상당한 발언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자부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십니까? 그거 참 다행이네요. 선생님은 아직 정정하시니까 추방이 풀리면 반드시 대학으로 돌아오셔야죠. 힘은 없지만 제가 학장님께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구무라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때 자신이 사제지간의 돈독한 정을 그린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생각돼서 고풍스러운 감동에 잠깐 도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스스로도 의식했다시피 호의의 밑바닥에는 격려하는 자의 우월감으로 상대를 내려다보는 마음이 꿈틀대고 있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꼭 부탁하네 하고 용기를 얻은 표정으로 거듭 부탁하면서 이보게 나도 언제까지나 내 학설에 묶여 있을 수는 없어. 역시 시대에 맞춰 나가야 옳겠지.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네. 하고 구무라에게 아부하듯이 말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나자 오스로 게이노스케에 대한 추방이 정식으로 해제되었다. 그는 대학 복직을 위해 한 달 간격으로 3번씩이나 주코구 지방의 분지에서 도쿄로 올라왔다. 그때마다 구무라 다케지의 집을 숙소로 삼았다. 구무라는 예전 집이 공습으로 불타서 한동안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교과서와 참고서 인쇄가 들어오자 그 돈을 모아 대낸 조후에 집을 신축했다. 건평 35평 정도의 전통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세련된 주택이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노골적으로 놀라움을 드러냈었다. 자네 대단한 집을 지었구만 그래. 그는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말했다. 예전에는 결코 그런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역시 오랜 시골 생활이 몸에 밴 모양이라고. 구무라는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낡은 양복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닌 게 아니라 트렁크에 쌀자루를 채워서
선물이라고 들고 온 것만 보아도 시골 기질이 골수까지 스며든 행동처럼 느껴졌다. 이 집도 역시 인세를 받아서 지은 건가?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시골집에서 본 것처럼 빠진 이 사이로 혀를 움직이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급료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일반 단행본이나 잡지 원고료도 생활비와 용돈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요. 구무라 다케지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교과서와 참고서의 인쇄로 지은 게 맞지? 네, 맞습니다. 그거 참 대단하구만.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눈알을 반짝이며 천장과 벽, 가구 따위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아서 그런지 그의 눈빛에도 시골뜨기 같은 노골적인 부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책장에 꽂힌 책을 보자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변했다. 좋은 책을 꽤 많이 모았네. 이 공습으로 장서를 다 잃었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후에 새로 모은 책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아, 네, 그런 셈이죠. 허허, 참.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 역시 공습으로 장서를 거의 다 잃었다는 사실을 구무라는 떠올렸다. 구무라는 담배를 피우면서 그의 뒷모습에 고약한 우월감이 어린 눈빛을 보냈다. 오스루는 등을 더 굽혔다 폈다 하며 서가의 책등을 샅샅이 할 듯이 확인해 갔다. 남의 장서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보고도 못 본 척하던 왕년의 거드름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구무라가 지칠 정도로 책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가 거론한 책은 대개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이론서였다. 오스루는 3번을 상경해서 구무라의 집에 묵었는데 그런 태도는 매번 변함이 없었다. 대학 복직에 힘을 써달라고 구무라를 열심히 조르는 것 또한 변하지 않았다. 오스루는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졸랐다. 하지만 학장은 여전히 떠름한 눈치였다. 아무래도 그런 학설로는 이라고 말하며 학장은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었다. 고고학자인 학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 천손 강림의 땅이 어디냐를 놓고 교슈의 두 현이 다툰 적이 있다. 학장과 오스루 교수가 그 중에 한 현에 초청을 받았을 때였다. 당시 오스루 교수는 고사기 내용에 억지로 끼워 맞춘 현지 지명을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증명하며 강연을 했다. 그 자리에 고고학자인 학장이 앉아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무모한 강연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학장이 들려준 오스로 게이노스케에 얽힌 일화 가운데 하나였다. 하기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또 그 근방에 있는 신화시대의 능을 하마다 고사코 선생이 나라시대의 능으로 격화시켰다고 해서 현지인들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있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감히 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주장을 하다니 난 그때 말이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학장은 손으로 얼굴을 쓸며 말했다. 저 학장님,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만나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구무라 다케지가 그렇게 변호했다. 구무라는 겉으로는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복직을 위해서 뛰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여겼다. 실현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매달릴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복직시키려는 상대가 후배라면 자기 세력을 심는다겠지만 스승이니까 별 이득도 없다. 예전에는 그를 밀어줄 만한 권력을 쥐고 있던 스승이지만 복직하더라도 그런 권력을 되찾기란 요원할 터였다.
애초에 신복이 없던 사람이다. 학내 발언권이라면 이제 구무라가 더 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복직시키면 오히려 번거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구무라가 스승의 복직운동을 포기하기 전에 열렬한 동조자들이 나타났다. 교수들 가운데 두세 명이 사제의 정에 충실한 구무라의 모습에 감동해서 힘을 모아준 것이다. 그래서 교수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학장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복직이 결정되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추방이 풀린 지 8개월 만에 다행히 대학에 복직했다. 구무라 다케지로서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버린 조금은 뜻밖의 결과였다. 구무라군, 다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고마워.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그는 대학으로 돌아오자마자 왕년의 모습을 금세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시골에서 암시장 보따리 상인에게 쌀을 팔거나 동생 내외에 더부살이 하면서도 위압적으로 굴던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아니라 장기 결근 뒤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듯한 왕년의 오스로 교수였다. 얼굴도 분위기도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다. 교수라는 직업이 살갗처럼 그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구무라는 옆에서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왕년의 생기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군부의 총애를 받아 익찬호에서 목청을 높였고 바람을 가르듯이 대학 캠퍼스를 활보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그림자는 희미하고 고독해 보였다. 오스로 교수는 뒤처짐을 만회하고 싶은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여실했다. 원래 남을 앞지르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던 사람이고 한때 기세가 당당했던 만큼 초조감은 더욱 심한 듯했다. 그는 좌익 이론서를 닥치는 대로 탐독했다. 책이 없는지라 대개 구무라의 서재에서 빌려다가 읽었다. 원래 책 읽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이 상태를 얼른 벗어나야 되겠다는 열정도 있었다.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구무라의 학설에 숨겨진 비밀을 찾고 싶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도 얼른 이렇게 멋진 주택과 장서가 가득한 서재를 갖고 싶다는 것이다. 구무라 다케지는 스승의 이런 모습을 변함없이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대했다. 적당히 과시하고 적당히 비굴해졌다. 예전 스승한테 엮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자 그를 주코쿠 지방의 분지에서 대학으로 복직시킨 노력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론 얼굴에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아내한테도 내색하지 않았다. 구무라의 아내도 처음에는 오스루 교수의 방문을 반기고 환대했지만 그의 방문이 너무 잦고 그때마다 교수에게서 일종의 뻔뻔함을 느끼자 곧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짓게 되었다. 오스루 선생도 변했네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어떻게 변했는데? 뭐랄까, 넉넉한 구석이 전혀 없잖아요. 이상하게 야비하고 뻔뻔한 데가 있어요. 역시 아내 눈에도 보이는구나 하고 구무라는 생각했지만 동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여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인상이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스승님이잖아. 그러니까 잘 대해드려야 돼. 여전히 학자로서는 제1급이니까. 선생을 받드는 태도는 아내한테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아니, 아내한테조차 그랬으니까 외부 사람에게는 더했다. 모두들 구무라가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제자로서 늘 스승을 받드는 의리 있는 학자라고 감탄했다. 자네는
좋은 집을 지었잖아. 생활이 윤택하더군. 자네는 운이 좋았어.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런 말을 덧붙였다. 원래 학문에서는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질투의 내용도 촌스러워졌다.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구무라는 은근히 심술이 났다. 좋아, 그렇다면 질리도록 보여주지 하는 가학적인 심정으로 기울었다. 구무라에게는 숨겨놓고 혼자만 즐기는 놀이터가 있었다. 요정 류게스라는 곳인데 우에노 호수 근처에 있었다. 부근에는 유흥주점이 많다. 긴자나 신바시 근방에 있는 바나 요정에서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구무라는 생각했다. 비싼 데다가 서비스에도 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 게다가 그런데 드나들다가는 소문이 날 염려가 있다. 소문이 싫은 까닭은 교수라는 체면이나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실은 남들이 유흥비의 출처를 억측하는 것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교과서나 참고서를 써서 떼돈을 벌고 있다는 입방아에 오를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런데 긴자나 신바시에 비해서 우에노에 있는 류게스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류게스라는 요정에 드나든 지 벌써 1년 이상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는 이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구무라가 이런 비밀스러운 놀이터에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데려간 이유는 자신의 또 다른 호사를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오스루 교수의 열패감과 질투심을 부채질하려는 고약한 음모였다. 류게스는 게이샤도 있지만 여종업원들이 접대부 노릇을 했다. 거의 게이샤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여종업원 대부분이 게이샤 출신이었다. 술자리에서 게이샤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했기 때문이다. 이 업소에서는 손님에게 그런 유흥을 제공했다. 구무라는 류게스의 1급 고객이었다. 신분이 알려져 있고 돈 씀씀이가 흔쾌해서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객실은 형편이 닿는 한 언제나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날 저녁 구무라는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최대한 호사스럽게 대접했다. 그는 좀처럼 누구와 함께 온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날 저녁은 중요한 손님이니까 잘 부탁한다고 마담에게 미리 귀띔을 해두었었다. 그래서인지 여종업원도 예쁘고 술자리 접대에 능숙한 아이들만 들어왔다. 그녀들은 손님인 오스루 교수를 애워싸고 열심히 기분을 맞춰주었다. 교수는 술에 취해서 여자들의 노래와 춤에 맞춰 박수를 치고 탁자를 두드렸다. 구무라군. 이런데도 참 오래간만에 와보네. 오늘 내가 정말 호강하네 그려. 정말 고마워. 스승이 잘 나가는 제자에게 말했다. 제자는 스승의 비열한 말 뒤에 깔려있는 질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만족해서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물었다. 자네 그 집에 자주 가나? 드디어 묻는군 하고 구무라는 생각했다. 네, 저 가끔씩 가요. 바쁜 일이 끝나면 머리 식히러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자극적일지 잘 알고 있었다. 두 가지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는 말이다. 그렇게 즐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는 것과 일이 매우 바쁜 몸이라는 말로 부업이 얼마나 짭짤한지를 암시했다. 오스루 교수는 그것을 예민하게 깊숙이 받아들일 것이 틀림없다. 대단하구만. 아무나 그런 가게에서 놀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야. 교수는 좌석에 기대어 술 냄새 나는 입김을 토하며 부러워하는 말투로 말했다. 내용 역시 구무라의 짐작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교수는 담배를 물고 연기를 뿜으며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하는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구무라는 뻔히 알 수 있었다.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인세가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구만. 드디어 기대하던 말이 나왔다. 오스루 교수의 혼잣말 같은 그 말에는 초조함과 질투가 여운처럼 꼬리를 끌었다. 대답할 의무가 없는 말이라서 구무라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교수는 다시 입을 다문 채 자동차가 달리는 밤늦은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구무라는 짐작했지만 잠시 후에 들려온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다. 이보게, 아까 내 오른쪽에 앉았던 아이 말인데. 구무라는 화제가 돌변하자 대답을 하기 전에 얼른 생각을 더듬어야 했다. 아, 네, 그 아이요. 가까스로 이해하고 눈길을 향했다. 그 아이는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지만은 접대도 매끄럽고 새끼가 있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져서 아주 마음에 들던걸. 아, 네, 그렇죠. 구무라는 맞장구를 치고 이번에는 희미하게 웃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말한 사람은 실은 구무라의 숨겨둔 여자였던 것이다. 그 뒤로 오스루 교수는 빠르게 변모해 갔다. 그는 유물사관 학도가 돼서 일본 역사를 그 사관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가 예전에 자기 학설의 핵심으로 삼았던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돌멩이 마냥 함부로 버려지고 새 이론에 어울리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채택되었다. 대개 진보적 역사학자는 사관을 구체적 사실에 연역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개설사에 강하다. 그래서 빈약한 사료를 모아서 구체적인 부분을 귀납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오스루 교수는 타고난 꼼꼼함으로 고대사를, 그것도 전문으로 해왔던 신사 전승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자료는 대체로 오래전부터 모아왔기 때문에 그리 고생스럽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유물론적 방법론으로 구성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었다. 어쨌든 오스루 교수는 완벽하게 변모했다. 강의 내용이 패전 이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 것이다. 용감하다고 칭송할 수도 있고 후한무치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일어나 질문했다. 교수님의 학설이 패전 이전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교수는 전후에 변모한 진보적인 지식인처럼 그때는 군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서툴게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에 사관이란 살아있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시대와 함께 늘 발전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늘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자 질문했던 학생은 납득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호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구무라 다케지는 오스로 교수를 냉정한 눈길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교수의 새로운 이론이 자신의 서재에서 나왔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비밀을 알면 누구나 그를 조롱할 터였다. 다만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역사로는 사료 연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엉성한 연구들에 비하면 사뭇 치밀해 보이고 덕분에 약간 독자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구무라가 볼 때 그의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오스루 교수는 역시 영악하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염치도 모르고 제멋대로 처신할 수 있는 그의 처지가 부러웠다. 학계에는 늘 세력 다툼이 있다. 여자들 못지않은 질투와 정치권 빼앗치는 음모가 있는 것이다. 같은 대학 내부라면 질투는
더욱 농도 짙은 것이 된다. 그리고 음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소소한 경합을 벌인다. 구무라 다케지는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런 음모에 말려들어 발목이 잡히는 사태를 극도로 경계해왔다. 자신은 충분히 이용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몸이라고 생각했다. 신의 학도의 면모와 저널리스트 같은 면모를 두루 갖추었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유능한 만큼 음모에 말려들면 언제든 몰락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몸짓 하나도 늘 주변을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했다. 한편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왕년의 명성은 역시 퇴색한 상태였다. 패전 전까지만 해도 그의 학설은 군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 선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2선, 3선으로 물러난 존재가 되었다. 질투를 하려 해도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고 음모에 끌어들이려고 해도 이용 가치가 없는 인물이 되었다. 요컨대 문제 삼을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무슨 말이든 어떤 변신이든 제 뜻대로 해치울 수 있다. 물론 그런 태도는 경멸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처지가 소심한 구무라에게는 조금 부럽기도 했다. 1년쯤 지나자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썼다. 그는 그 원고를 구무라에게 들고 왔다. 구무라군, 자네가 아는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책으로 펴내주지 않을래? 내 책을 내주던 출판사는 편집장이 바뀌어서 말이야. 편집장이 바뀌지 않았어도 상대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구무라는 내심 비웃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무라는 입으로 흔쾌하게 응했다. 400자 원고지로 400매가 넘어 보이는 원고 꾸러미.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으로 가늠해 본 원고의 무게는 곧 묵직한 기분의 무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관대하게 지원해 주었다. 며칠 뒤 원고를 읽은 편집자가 구무라를 찾아왔다. 오스로 선생도 변했군요. 그렇지. 요즘 시류에 잘 맞는 것 같아. 구무라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심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게 진짜야. 예전 학설이 어긋나갔던 거지. 하지만 저자 이름이... 편집자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설득하는 표정을 꾸미며 말했다. 요즘 진보적 지식인 임내하는 사람들도 전쟁 시절에는 대개 선동자였어. 근데 뭐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할 것까지는 없지 뭐. 구무라는 이렇게 오스루를 지원하는 지금도 실은 방관자였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며칠 지나서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겠다고 알려왔다. 대신에 구무라의 다음 저서를 자기 출판사에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구무라로서는 갑갑한 거래였다.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쓴 일본 고대사 신연구라는 책은 이렇게 해서 출판되었다. 유물사관 공식이 전개되고 고대의 현대와 같은 계급투쟁이 서술되어 있는 매우 전투적인 역사관이었다. 뭐라고 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무라가 예상한 대로였다. 진보 쪽에서조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노력은 실로 대단했다. 그는 그 뒤 잇따라 같은 경향의 책을 썼다. 첫 책을 실마리로 삼아서 몸소 2류, 3류 출판사를 개척해 나갔다. 그 방면으로는 수완이 좋아서 외판은 못지않게 거래를 터나갔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연한 색이라도 자꾸 거듭칠하면 어느새 진한 빛이 나오게 마련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오스로 게이노스케에 대한
세상에 달라진 인식도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예전 경력 때문에 여전히 인상은 선명하지 못하고 흐릿했지만 말이다. 구무라 다케지는 오스루 교수의 눈물겨운 노력을 이해하고 있었다. 교수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싶은 것이다. 강의실에 수강생들이 넘쳐나는 인기 교수가 되고 싶은 것이다. 아니, 명성은 수단인지도 모른다. 실은 풍족한 생활이 탐났을 것이다. 노년의 그로서는 능히 품을 만한 욕망이다. 게다가 추방 중에 겪은 억울한 고난도 욕망을 부추겼을 것이다. 대학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장서를 갖추고 싶은 게 틀림없다. 구무라가 그 표본이었다. 그는 구무라의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표본을 보고 질투를 불태웠다. 그리고 그 질투를 투지로 만들어서 더 노력하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한 뒤 비칠거리며 돌아갔다. 아니, 그 채찍을 바라고 구무라의 집에 오는지도 몰랐다. 구무라는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분노한 듯한 모습을 자기 집안에서 바라보며 예의 있게 비웃고 있었다. 그 뒤 몇 년 동안은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월을 한참 건너뛰어 최근에는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제법 구무라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그 뒤에도 책을 몇 권 더 썼고 어느 학습 출판사에서 사회과 참고서 집필을 의뢰 받았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한숨 돌린 표정이었다. 기세를 몰아간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구무라는 생각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구무라에게 교과서 집필자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털어놓았다. 희망이란 물론 교과서 출판사에 다리를 놓아달라는 오스로 특유의 뻔뻔한 요구였다. 글쎄요. 구무라는 이마에 손가락을 대고 말했다. 교과서를 내는 출판사에는 이 과목별로 편집진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이쪽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지를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집필자를 정해서 의뢰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 회사에 핑계를 대면서 완곡하게 거절의 이유로 삼았다. 거절하는 데는 이렇게 매끄러운 구실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겠지. 오스로 교수는 일단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네는 잘 나가는 저자니까 자네가 말만 잘해주면 어떻게든 한 권 정도는 집필 의뢰를 해줄지도 모르잖아. 이봐, 제발 신경 좀 써주게. 구무라는 오스루 교수가 보험 외판원이 되었더라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도와줄 수 없었다.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세 발 바짝 다가서는 교수의 태도에 경계심이 바짝 일어났다. 부탁만 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지제라고 굳게 믿는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자신감에 구무라는 반발심을 느꼈다. 그렇게까지 거저 먹으려고 들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뻔뻔한데도 정도가 있지 하고 쏘아붙이고 싶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구무라가 예전에 복직을 도와줄 때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존재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무라는 오스루 교수를 결코 드러내놓고 귀찮아하지 않았다. 그런 속마음이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사소한 감정적 배덕이라도 심각한 결점으로 확대해서 남의 발목을 잡는다. 스승도 몰라본다는 험담을 들을까봐 구무라는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 사소한 일이 언제 적의 무기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다. 다행히 그는 스승에게 인정을 후하게 베푸는 학자라는 평을 듣고 있었다. 시골의 추방당에 있던 오스루 교수를 복직시키고 장서를 아낌없이 빌려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위로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요즘 보기 힘든 사제간의 미덕이라는 환상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학계는 얼핏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 세계처럼 인간관계가 봉건적인 곳도 없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구무라는 오스루 교수를 받들면서도 냉정하게 대하는 요령을 익혔다. 이렇게 대하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 험담도 나오지 않게 학대할 수 있는 것이다. 떠받들되 실지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은근한 즐거움을 맛보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오스루 교수는 호수 옆에 있는 요정 뉴게스의 여종업원 스미코라는 이름의 그녀가 썩 마음에 든다고 했다.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기품 있는 새끼가 있다고 자동차 안에서 구무라에게 느낌을 흘렸던 적이 있다. 오스루 교수는 그녀가 구무라의 여자임을 모른다. 요즘 오스루 선생이 가끔 오세요. 어느 날 저녁 스미코가 구무라에게 일러주었다. 요즘 오스루 교수의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구무라는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혼자 류게스에 놀러 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만큼 벌겠지만 아직 구무라와는 천양지차였다. 그 구두쇠가 무슨 바람인가 싶어서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스미코에게 반해서 찾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구무라는 큰 소리로 웃었다. 어머, 왜 웃어요? 저 오스루 선생은 내 스승이니까 너무 냉대하진 마라. 그건 알죠. 하지만 뭔데? 하고 묻자. 남편이나 애인이 있느냐? 나랑 밖에서 만날 수 있느냐? 하고 교수가 자꾸 묻는다고 했다. 나에 대해서는 안 묻던가? 물었어요. 혹시 구무라 군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무라 선생님은 그냥 단골 손님이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구무라는 또다시 웃었다. 구무라와 스미코의 관계는 벌써 6, 7년이나 묵었지만 류게스 사람들도 어림짐작만 할 뿐 확증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 구무라답게 더없이 조심스러운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스미코는 내연녀였지만 구무라는 결코 그녀의 집을 찾아간 적이 없다. 풍문이 날 만한 일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삼갔던 것이다. 구무라는 스미코에게 매달 3, 4만 엔씩 주고 있다. 그렇게 주어도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벌고 있었다. 스미코는 그런 관계에 만족했고 언젠가는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구무라의 먼 약속을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반 가정집의 2층을 빌려서 만남을 지속해왔다. 여관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누구와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무라는 천장이 낮은 그 집 2층 방에서 여자와 자며 종종 오스루 교수 이야기를 들었다. 취하기만 하면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집요하게 조르는 거예요. 그분 몇 살이에요? 글쎄, 56, 57인가? 그리 늙은 것도 아니네요. 참 끈질겨요. 내내 손을 잡고 무릎 사이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그런 고자질은 자극도 되고 재미있기도 했다. 구무라도 여자와 함께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조롱했다. 선생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객석에 앉아 바라보는 듯한 재미가 있었다. 교과서를 집필하고 싶다는 오스로 교수의 희망은 집요했다. 도와달라고 자꾸 졸라서 참으로 번거로웠던 것이다.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10수만 부에 달하는 교과서 발행 부수, 저자에게 주는 인쇄 비율 같은 수치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다. 요즘 교사들은 조합 조직도 강하고 계급의식을 각성해서 자네가 쓴 사회과 교과서라면 두말 없이 채택할 걸세.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스스럼 없이 꺼내는 버릇이 있었다. 천연덕스러운 모습에 구무라는 묘하게
초조감을 느꼈다. 그렇지도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집필하니까요. 게다가 정실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아마 교사들이 내 저서도 읽고 있을 거야. 역시 애둘러 이야기한다. 마치 자기가 교과서를 집필한다면 잘 팔릴 거라는 듯한 말투였다. 거기다가 왜 빨리 도와주지 않느냐는 재촉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생님 말씀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그런 이야기는 아무 때나 꺼낼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또 편집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중역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자칫 출판사에 이미 이야기를 해놓았다고 하면 직접 찾아갈 것 같은 기세여서 이번에는 적당한 거짓말로 얼버무릴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런 발뺌이 가장 영리하고 효과적이다. 구무라는 초조해하는 오스루 교수의 얼굴에 면목 없다는 듯이 사과하면서 변함없이 속으로는 즐기고 있었다. 몇 년 뒤 초중고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선풍이 일어났다. 지금까지는 출판사가 문부성 교육과에 교과서 원고를 제출하면 문부성이 위촉한 익명의 조사원 A, B, C, D, E 이렇게 5명이 검정을 해왔다. 익명의 5명은 실은 초중고교 교사나 대학 교수 등 약 1,400명의 조사원에게 부여된 부호였다. 그런데 이 밖에 F라는 기호가 또 있었다. 이것은 A, B, C, D, E 이렇게 익명의 조사원들이 심사한 원고를 재차 심사에서 검정 합격이냐 실격이냐를 결정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이것은 문부 대신이 임명하는 지식인, 대학 교수, 현역 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이름이었다. 새해에 일어난 이변이란 기존에 거의 무기력했던 이 16인 위원회 F가 갑자기 발언을 강화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부터 E라는 제1단계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원고를 위원회가 탈락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과 교과서를 보아도 좌익으로 기운 원고는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불합격이었다. 그렇다면 왜 F가 강해졌을까? 전년도에 모 정당에서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라는 팸플릿이 나온 뒤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문부성이 교과서의 편향을 시정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문부성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교과서로 가는 전 단계다 하는 비난이 일어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단순히 F가 강해진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문부성은 더 나아가서 상근조사관을 신설했다. 이것은 최종 합격 검정을 결정하는 상층 기관이었다. 이제 교과서 원고는 3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심의회 F도 5배인 80명으로 증원되었다. 그 결과는 신년도 교과서 개정이 결정되는 새해 초에 일찌감치 드러났다. 어느 출판사의 중학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가 탈락했던 것이다. 필자는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모 대학 사회학과의 조교수 2명이었다. 그런데 교과서가 불합격되더라도 문부성은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출판사가 연주를 통해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역사 추이를 보는 시각,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에서 실력 항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밝은 내용이 없다. 전쟁을 일방적인 이론으로 비판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불합격 이유였다. 출판사로서는 충격이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필자 2명에게는 집필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두 학자는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추방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결국엔 집필을 그만두게 되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다.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교과서 집필자를 포함한 수백 명이 문부성의 조치가 사상 통제라고 비판하는 선언서에 서명을 했다. 특히 상근 조사관 신설은 국정교과서를 위한 준비라고 비난했다. 구무라 다케지는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볼 때 사회과 역사 교과서가 편향되는 것은 당연했다. 패전 후 지금까지의 낡은 일본 역사는 파괴되고 유물사관적 좌익 이론에 따라 민주화가 추진돼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직 교사들이 그것을 지지해왔다. 젊은 교사일수록 진보적 이론을 지지하며 방대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편향된 책이 잘 팔렸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아니, 많이 팔기 위해서 교과서 회사가 그런 내용으로 만든 것이다. 출판사에 이데올로기 따위는 없다. 교과서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장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지필을 맡은 진보적인 학자는 그 수단을 위한 도구였다. 구무라 다케지 자신도 거기에 동원된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문부성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교과서 회사는 공황에 빠질 테고 결국은 문무성의 의향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사상 통제 반대 이렇게 외치면서 문부성에 맞서 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업자들은 잘 알고 있다. 장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교과서 수요는 전국적으로 천수백만 부에 달한다. 경쟁하는 회사들이 서로 칼을 갈고 있다. 탈락하면 큰일이다. 장사가 절대적이다. 각 출판사의 편집자는 교과서 집필진에서 진보적인 학자를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 구무라는 가까운 장래를 우울하게 예상했다. 그 예감은 정확했다. 어느 날 구무라에게 집필을 의뢰했던 출판사 편집자가 달려와서 말했다. 선생께서 집필하신 사회과 교과서 원고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예상한 일이지만 구무라 다케지는 충격을 받았다. 역시 그렇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 짐짓 태연하게 물었지만 가슴의 고동은 빨라졌다. 서술이 전체적으로 좌익적이고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어둡다는 말도 했고요. 그래? 그렇다면 조금 고쳐도 좋겠지 뭐. 구무라는 짐짓 가볍게 말해보았다. 그게 말이죠, 선생님. 편집자는 어딘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 쪽에서 줄이 닿는 관리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근데 집필자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골수 좌익 인사이기 때문에 감수자든 집필자든 그 이름이 적힌 책은 안 된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 구무라는 입가에 애써 냉소를 지었다. 그럼 내 이름도 그 리스트에 올라있나? 아니요. 선생님 성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R 선생이 올라있어서 안 된 거예요. 역시 R 선생은 좀 곤란하겠지. 구무라는 남의 일처럼 말했다. R은 모 대학 조교수다. 구무라가 집필한 사회과의 역사 중에서 중세와 근세를 맡아서 썼다. 그는 저서뿐만 아니라 연구 그룹을 결성해서 진보적인 문화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었다. 구무라는 자기 이름이 리스트에 없다고 하니까 약간 마음이 놓였다. 선생님 성함이 왜 오르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편집자는 구무라의 진보적인 명예를 비호하려는 듯이 말했다. 저희 회사 짐작으로는 아마도 아슬아슬하게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에는 정평이 난 사람들만 리스트에 올려놓은 거고 선생님 같은 분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는 구무라의 명예를 살려주려고 애를 썼다. 아무튼 사정이 좀 그래서요. 이번에 새 교과서 집필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구무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구무라 다케지는 다른 교과서 출판사 두 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통보받고 집필을 중단해야 했다. 참고서도 위험하군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같은 통보가 날아왔다. 구무라는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쓰지 못하면 커다란 수입을 놓치게 된다. 교과서와 참고서는 그에게는 막대한 수입원이었다. 현대적인 주택을 지은 것도 공습으로 모두 타버린 책을 지금처럼 서고에 다시 가득 채운 것도 은행 예금이 불어난 것도 다 그 수입 덕분이었다. 게다가 그의 씀씀이는 한껏 부풀어 있었다. 억제하려고 해도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일상생활에서 풍선이 부풀듯이 씀씀이가 커져버렸다. 유흥을 익히고 여자가 생기자 더욱더 커졌다. 이제 와서 학교 급료와 소소한 원고료밖에 없던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교과서와 참고서 집필을 못하면 이런 생활도 더는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조금 허영에 물들었다고 생각해왔지만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방만해져 있었다. 과연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고통을 생각하니 더욱더 비참했다. 그에게도 교과서 검정 신제도 반대 연맹, 그 유인물이 전해졌다. 거절당한 집필자를 비롯해서 이른바 진보적 학자와 지식인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일으키자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유인물을 찢어버렸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망한 저항일 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부성이 과연 움직일까?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안이한 생각에 불과하다. 교과서 회사가 현실적으로 더 영악하다. 구무라는 며칠 동안 밥맛도 느끼지 못할 만큼 번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문득 한 줄기 광명을 발견했다. 그 광명이란 자기 이름이 문부성 관리가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이름이 꽤 알려진 편이었지만 관리들의 인식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듯했다. 그가 어느 연구 모임이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덕분인지도 모른다. 그 편집자가 말한 것처럼 아마 블랙리스트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을 것이다. 좋아.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어. 라고 구무라 다케지는 생각했다.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상태라면 어서 그 위치에서 멀어지면 된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즉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된다. 구무라는 원래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제자로서 국가주의에 기운 역사학자였다. 전쟁 중에는 언론보국회에 가담했을 정도다. 그러던 그가 패전 후에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구사하며 유물사관으로 치달은 이유는 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저서를 펴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발언을 하면 학생들한테 인기가 높아지고 저서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기를 확보하는 것은 대학 교수의 보신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성공은 교과서를 집필하고 난 뒤에 찾아왔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왔다. 더 짭짤한 것은 참고서 집필이었다. 교과서를 집필하면 출판사는 대개 참고서까지 써달라고 부탁한다. 교과서는 여러 필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지만 참고서는 혼자서 집필하기 때문에 인세를 고스란히 독차지한다. 잘 팔리면 대단한 돈벌이가 되는 것이다. 2권, 3권 쓰다 보니 액수가 커지고 교과서 인세와 합치니까 막대한 수입이 되었다.
주택도 장서도 예금도 그리고 애인도 다 그 돈으로 마련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집필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무라 다케지에게 치명적이었다.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하는 삶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생활에서 추락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정도였다. 이번에 밀려난 것은 하는 수 없다지만 다음 개정 때는 반드시 복귀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려면 심의회의 주목을 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둘 필요가 있다. 능력은 원래 확실하기 때문에 검정 통과에 문제없는 필자라는 것을 알면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집필을 의뢰할 것이다. 그 수입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진보적 학자라는 영광된 이름은 이쯤에서 반납하자고 생각했다. 다만 힘들고 곤혹스러운 과제는 앞으로 어떻게 위치를 옮기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매끄럽게 옮겨야 한다. 구무라는 무엇보다 음모에 얽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약간의 험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비난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패전 후에 매끄럽게 진보적 학자로 변신했듯이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공정한 역사학자가 되어야 한다. 타락한다는 사실보다는 그 생활이 더 소중했던 것이다. 하루는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구무라를 찾아와서 말했다. 구무라군, 문부성이 이 교과서 검정에 꽤 입김을 불어넣는 모양이더라고. 네, 하고 구무라는 대답했다. 자네 상황은 좀 어떤가? 역시 어렵죠 뭐. 탈락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듣자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얼굴이 생기를 띠었다. 그는 눈알을 반짝이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자기 의견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들을 만큼 듣고 나서 그래? 그거 참 큰일이네. 하고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어딘지 남의 불행에 안도하는 듯한 편안함과 사색에 빠진 듯한 골똘함이 표정에 드러났다. 구무라는 오스루 교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멀어져가는 오스루 교수의 뒷모습을 불안스레 바라보았다. 불안한 예감이 적중했음을 며칠 뒤에 알 수 있었다. 구무라군, 내가 요즘에 내내 생각해온 건데 말이야.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턱을 받치면서 잡담처럼 말머리를 꺼냈다. 난 역시 내 본질을 중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 최근 얼마 동안은 아무래도 좀 혼란에 빠졌던 것 같아.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래서 예전 연구 관점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뭐 유물사관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모순과 불합리가 상당히 많더구만. 앞으로 그런 점도 아울러 비판하고 싶네. 구무라는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상대방의 매끈한 언변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뭐 자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잠자코 나를 좀 지켜봐 주게. 하지만 그 얼굴에는 말과는 달리 부끄러움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 있는 안정감이 온몸에 흘러넘칠 듯했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누구나 알아보게끔 확실히 돌아설 것이 분명하다. 실행할 때는 그답게 노골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정면에서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는 편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는 자의 속편함이다. 물론 험담은 들리겠지만 그의 교수 생명을 빼앗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조롱은 받을지언정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스루 교수가 왜 전향을 하려는지 구무라는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교수는 욕심이 나는 것이다. 주택과 장서와 예금. 그리고 구무라가 그 표본이었다. 표본을 바라보면서 오스로 게이노스케라는 한 인물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매진해왔다. 교과서와 참고서의 인쇄 수입이 오랜 수건이었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진보적 필자가 물러난 자리에 대신 뛰어들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그의 갑작스러운 자기 비판의 본심이었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였다. 구무라 다케지는 갑작스레 나타난 방해물에 혼란스러웠다. 오스로 게이노스케가 선언한 길은 그가 이제부터 막 걸어가려고 하던 바로 그 방향이었다. 기선을 제압당하면 걸음이 묶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까 불안했는데 그의 직감은 역시 정확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남이 먼저 해버리면 그는 추종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도 이런 노골적인 선행자가 지나가 버리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무난히 지나가겠지만 두 명이 간다면 너무 눈에 띄어서 곤란하다. 더구나 오스루 교수의 전향을 본받은 자로 비치는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구무라는 자신과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사회적 평가가 크게 다르다고 믿고 있었다. 오스루 교수의 행동이라면 비웃음으로 끝나겠지만 젊은 자신이 그를 뒤따른다면 비겁하게 편승한 자라고 문매를 맞을 위험이 있다. 자신은 늘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오스루 교수에게는 적이 없지만 자신에게는 있다. 농사나 지어먹을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하고 구무라는 오스루 게이노스케를 속으로 욕했다. 촌구석에 있던 그를 대학에 복직시킬 때 어쩌면 번거로운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가증스러운 방해물이 될 줄은 몰랐다. 하고 싶은 일은 뻔뻔하게 해칠 수 있는 자이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구무라는 화가 나서 또다시 편히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화려했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집착은 여전했다. 오스루 같은 자 때문에 집념을 버리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오스루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을까? 내내 생각한 것처럼 자기 한 사람이라면 매끄럽게 자리를 옮길 수 있지만 그자가 먼저 움직이면 자기 자리는 없어진다. 구무라는 묘책을 궁리했다. 학문의 영역에서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것은 효과가 없다. 학자로서 그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밟아도 죽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사회적인 생명을 빼앗을 방법은 없을까? 구무라는 다양한 방법을 궁리했다. 유능한 학자가 실각한 과거 사례들도 떠올려 보았다. 어느 학자는 자식이 파렴치범이라는 이유로, 어느 학자는 문란한 가정이 공개된 탓에, 또 어느 학자는 학교에 출입하는 상인한테 뇌물을 받은 탓에 몰락했다. 이들 몇 가지 안 되는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개인 생활의 파탄 때문에 몰락했다는 점이다. 구무라는 그 점을 발견하고 손뼉을 쳤다. 그쪽으로 일을 꾸미는 수밖에 없다. 비겁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사는 길이다. 오스로 게이노스케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재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왕년의 오스로 교수보다 내가 더 유능하다. 오스로 교수한테는 이제 앞날이 없다. 정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가 농사라도 지으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일이 전부이다.
그런 자에게 앞길이 막힌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라고 생각했다. 재앙이 닥치면 피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자기까지 희생될 필요는 없다. 자신은 그저 재난을 피하려는 것뿐이다.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피난을 하겠다는데 하는 수 없지 않은가. 구무라는 그렇게 머리를 굴리다가 문득 예전에 들었던 비슷한 경우의 일화를 떠올렸다. 피난이라는 말이 그 일화를 상기시킨 것이다.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구무라는 일화를 떠올렸다. 늘 보던 단조롭고 익숙한 풍경이 사색에 몰두하도록 이끌었던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가 외국의 고대 법률에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다. 배가 난파해서 바다에 빠진 두 사람이 나무 판자 하나에 매달리게 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매달리면 판자가 가라앉아 모두 죽을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밀어내고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 경우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리스인가 어디선가 유래가 되었고 무슨 데스의 널빤지 하는 이름이 붙어있던 걸로 기억했다. 혹시 그런 내용이 현대 형법책에도 실려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자 당장 답을 알고 싶었다. 구무라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거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라는 거야. 변호사 친구가 가르쳐 주었다. 근데 그 일화를 원고에 인용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역시 진보적 역사학자다워. 그 내용이 나오는 책을 혹시 알고 있어? 알지 그럼. 형법 해설서에 있어. 긴급 피난이라는 항목에 나와 있을 거야. 구무라는 즉시 책방에서 책을 구해 집으로 돌아와서 읽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긴급 피난 문제는 옛날부터 논해져 왔다.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라는 것이 있다. 카르네아데스는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의 철학자다. 그는 바다에서 배가 난파했을 때 나무 판자에 매달린 한 사람을 밀어내 익사하게 하고 자기 목숨을 살렸다면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남을 살리는 일이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목숨을 방치하고 남의 목숨에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구무라 다케지는 마침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빨간 색연필을 해당 페이지에 끼워놓고 책상에 있던 다른 책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담배를 몇 대나 피우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며칠 뒤 요정 류게스의 여종업원 스미코가 모 대학 교수 오스로 게이노스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스미코는 이렇게 진술했다. 그날 밤 오스루 선생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그는 늘 혼자 오거든요. 그날은 11시 지나서까지 술을 마셔서 상당히 취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건네면서 어깨나 무릎 같은 데를 만지기 때문에 그다지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이라서 참을 수밖에 없었죠. 11시 반쯤 선생이 나한테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난 거절했어요. 선생은 순순히 돌아갔고요. 아니,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퇴근하려고 선생보다 20분 늦게 전찻길로 나서니까 선생이 어두운 곳에 쪼그리고 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선생이 나를 기다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속이 안 좋으냐고 묻자 미안하지만 택시로 집 근처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가게 손님인데다가 정말로 심하게 취한 것 같아서
바래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택시를 잡아서 함께 탔어요. 선생이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달라고 운전사에게 말했죠. 차 안에서 선생은 곤히 잠든 것 같았어요. 별다른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선생은 속이 좋지 않다면서 차를 내려서 잠시 걷고 싶다고 하더군요. 12시가 지난 시각에 인기척도 없는 곳을 걷자니까 불안해서 거절했는데 선생이 잠깐이면 되니까 함께 내려달라고 졸랐어요. 그리고 금방 택시를 잡아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많이 늦은 시각이었지만 지나가는 차량도 보였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심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내 손을 잡고 대로에서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하자 이 길을 걸어가면 금방 다른 큰 길이 나온다면서 큰 길을 만나면 택시를 잡아서 보내주겠다며 듣질 않더군요. 나는 그 말이 정말인가 싶어서 마지못해 따라갔죠. 설마 대학 교수쯤 되는 사람이 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주택이 점점 드물어지고 밭과 잡목님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정말 무서워서 그냥 제가 알아서 돌아갈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선생은 이제 다 왔다니까 하면서 손에 더 힘을 주어 끌고 갔어요.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 이 작은 숲만 돌아가면 대로로 통하는 지름길이 나온다 하고 말하더군요. 내가 반신반의하자 선생은 갑자기 내 어깨를 밀어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해서 발치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멀고 다들 문을 잠그고 잠들었을 시각이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선생이 갑자기 내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어요. 난 네가 좋다. 벌써부터 좋아서 미칠 지경이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선생은 말하더군요. 그리고 나를 거칠게 밀어서 풀밭 위에 쓰러뜨렸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서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요. 그러자 선생은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한순간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감각이 마비되었어요. 그 틈에 선생은 내가 질식할 정도로 몸을 졸라 저항할 힘을 빼앗았어요. 나를 술 따르는 여자라고 얕잡아 보고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스미코의 진술이다. 고소를 당한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난 고소당할 만한 일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합의하에 했던 일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여자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까? 유혹을 당한 사람은 바로 나였거든요. 그 요리집에는 2년쯤 전부터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뭐 어쩌면 더 전이었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처음에는 구무라 다케지 교수의 안내로 갔었어요. 그 뒤로 종종 혼자 가게 되었죠. 그 여자가 마음에 들긴 했었거든요.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여자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가 좋아서 유혹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답지 않게 정숙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더욱더 그녀가 좋아져서 매달 한두 번씩은 꼭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기 이틀 전 밤이었어요. 그녀의 태도가 아주 호의적이었거든요. 내 품에 기대기까지 했는데 전에는 없던 행동이었어요. 난 그만 나이도 있고 흥분했죠.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그 요리집에 간 겁니다.
그날 밤에도 그녀는 나한테 분명히 교태를 부렸어요. 10시가 지나서 내가 자리를 파하려 하자 두 손을 내 어깨에 걸치고 더 놀다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곧 퇴근하니까 같이 돌아가자고 했어요. 난 물론 기꺼이 승낙했죠. 여자가 밖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가 전찻길 옆 어두운 곳에서 한 30분쯤 기다리자 정말로 그녀가 나와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약속대로 바래다 달라고 해서 네 집이 어디냐 하고 묻자 어디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내가 택시를 잡았어요. 같이 올라탔지요. 한 12시가 지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했던 장소까지 한 30분쯤 걸렸습니다. 여자는 차 안에서 내 손을 잡거나 몸을 기댔습니다. 이윽고 택시를 내리자 여자는 내 손을 잡고 어두운 길로 들어섰어요. 아주 한적한 곳이었는데 인가가 끊겼다가 너른 밭이 나오고 다시 인가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 너희 집이 있느냐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여자는 걸으면서 내 몸에 바짝 밀착을 하면서 아니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난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희 집이 아닌데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저 선생님 오늘 밤은 저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때까지의 그녀의 행동이 그랬기 때문에 그 말도 나에게는 갑작스럽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근방에 여관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관은 너무 멀다. 이 시간에 갈 수 없을 거다. 게다가 나는 하룻밤도 외박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늦더라도 꼭 돌아가야 한다. 안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을 것이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 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자는 내 손을 꼭 쥐고 잡목림 같은 곳으로 이끌더군요. 너무 어두워서 발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내 목에 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바짝 밀착시켰어요. 눈이 어둠에 익자 바닥이 풀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젊은이들처럼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내 손을 자기 가슴으로 밀어넣고 잠자코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 다 엉터리예요. 거짓말입니다. 무엇보다 내 나이가 56살이에요. 그런 완력이 있을 리가 없죠. 난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쳤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런 미친 여자한테 걸려든 탓에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고인 것이 밝혀져도 나는 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 나의 부덕의 소치겠지만 신문에 보도되면 퇴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 나를 몰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녀와 관계한 것이 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치명타였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이런 추잡한 일로 대학을 쫓겨나야 하다니 정말로 원통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자살해버리고 싶네요. 오스루 교수는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고소를 당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나 심리가 계속되고 있을 때 구무라 다케지는 류게스의 여종업원 스미코를
목 졸라 죽이고 경찰서에 자수했다. 장소는 전부터 두 사람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 빌렸던 어느 민가의 2층 방이었다.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구무라다케지는 창백한 낯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난 스미코와 오랫동안 만나왔어요. 난 신분 때문에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왔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수루 선생도 물론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이것을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나도 일반 사회인 가운데 한 사람인 만큼 그런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운이 나빠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뿐입니다. 오스루 선생이 스미코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전혀 뜻밖이었어요. 난 정말로 경악했죠. 스미코에게 처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알고 오스루 선생한테 분노했습니다. 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전율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냉정해야 했어요. 스미코는 충격을 받는 내 모습을 보고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나의 애정이 식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스미코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당신을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대로 고백했다. 오수르 선생은 당신 스승이고 내가 잠자코 있으면 모르고 지나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을 배반하느니 전부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오수르 선생을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내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일은 운이 나빠서 겪은 일이니까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오수르 선생은 내 은사니까 그런 일로 흠집을 내면 안 된다. 라고 타일렀죠. 하지만 스미코는 고집이 대단해서 일단 작심하면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당신이 나와 오수르 선생의 관계를 의심한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의심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그런 신경질적인 고집이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오수르 선생을 고소했지요. 그 뒤에도 나는 몇 번이나 그녀를 만나서 고소만큼은 취하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녀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거든요. 오수르 선생이 자기 범죄를 인정한다면 몰라도 반박하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자기만 멀쩡한 사람이 되고 나는 음탕한 여자가 된다. 내가 선생을 유혹했다니 비겁한 거짓말에 기가 막힌다. 누가 그런 음탕한 늙은이를 좋아하겠나. 당신은 고소를 취하라고 하지만 왜 내가 이대로 물러나야 되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 말이 맞지만 상대가 내 스승이라서 곤란하다고 했어요. 내가 다 이해하니까 당신도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타일렀는데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침내 왜 자기보다 선생 편을 드느냐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대들더군요. 그래서 번번이 싸우다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려고 하자 이대로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조금 더 강하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오수르 선생은 내 스승이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재판이 열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드시 합의를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도 나는 반드시
고소를 취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스미코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처럼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나도 강경하게 나갔죠. 제발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정말 안 들을 거냐? 하고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납게 쏘아보며 나를 힘껏 떠밀었어요. 그러자 나도 모르게 욱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주먹에 힘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내 주먹이 어디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꽤 한참을 싸운 것 같은데 마침내 여자가 쓰러져서 축 늘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가 꺾여서 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꼼짝도 하지 않아서 비로소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힘껏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난 스미코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구무라 다케지는 이렇게 진술했다. 구무라 다케지의 신병은 검찰로 넘겨졌다. 2달 뒤 공판이 열리고 그가 법정에 섰다. 방청을 하러 간 지인에 따르면 구무라는 생각보다 수척해지지는 않았고 그저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사는 구무라 다케지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검사는 중년 남자였는데 다음과 같이 논고했다. 본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상당한 의문이 남아있다. 처음에 난 피고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지성으로 보아도 사회적 지위로 보아도 일반 범죄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없었다. 나는 피고의 인격을 믿었다. 피고의 진술에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았다. 첫째, 진술에 따라 수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진술과 합치했다. 그래서 피고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피해자인 스미코와 나누었다는 대화가 과연 진술대로였는지는 제3자의 증언이 없고 사망자는 말이 없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듣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건 역시 대체로 믿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리가 있고 피고와 오스루 게이노스케의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피고가 오스루 교수를 은사로서 매우 존경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오스루 게이노스케가 공직 추방에서 풀려나자 지금의 대학으로 복직시키려고 노력하고 종종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서적을 빌려주는 등 은사를 후대한 적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스루 게이노스케에게 확인을 해보니 본인도 그렇다고 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주변 지인들 모두 그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가 피해자 스미코에게 은사를 위해 즉시 고소를 취하라고 종용했다는 말은 신뢰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검사인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피고의 진술은 참으로 조리가 반듯하고 방증도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루 게이노스케에 대한 고소 사건은 원고인 스미코가 사망했지만 판결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이 정당한지 명확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 검사인 나에게는 유추할 자유가 없지만 그 고소 사건은 본건을 다룰 때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피고와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두고 다투다가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본건이 그 고소 사건과 인과관계에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오스루 게이노스케에 대한 고소 사실이 발생한 그날 밤의 피고의 행동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당일 밤 피고는 10시경에 집을 나서서 긴자에 있는 술집으로 갔다. 피고의 부인에 따르면 집을 나설 때까지 피고는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초조해했다고 한다. 긴자에서는 술집을 3군데나 전전하고 나아가 새벽 1시경에 신주쿠 유흥가로 가서 술집을 다시 2군데나 거쳤다. 그리고 새벽 3시경에 귀가했다. 그 술집 5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어느 업소에서나 피고가 처음 온 손님이었으며 매우 거칠게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어느 업소에서는 다른 손님과 싸우기도 했다. 여 종업원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과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고 했다. 피고가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은 새벽 3시경이다. 걷지도 못할 만큼 만취해서 부인의 부축을 받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피고에게 그날 일을 묻자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피고의 성격을 보면 꼼꼼하고 냉정한 편이다. 술은 즐기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마신 적도 없고 그렇게 만취한 적도 없다고 가족과 지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새벽 3시까지 마시고 만취해서 귀가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부인도 말했다. 이것이 검사인 나의 주의를 끌었다. 당일 밤 새벽 1시경 스미코는 모처에서 오스로 게이노스케에 의해서 고소장에 따르면 강간을 당했다. 그 시각을 전후로 저지른 피고의 기이한 주사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피고가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요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피고는 스미코와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그날 밤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가 스미코한테 그 사실을 들은 것이 이튿날 저녁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알고 있었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긴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만 해도 오스로 게이노스케는 스미코에게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시각이다. 그 시각이면 아마 류게스를 나서고 있거나 택시 안에 있었을 것이다. 스미코가 오스로 게이노스케에게 강간을 당한 새벽 1시경이면 피고가 신주쿠의 술집에서 술을 마구 들이켜고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하고 있었을 시각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는 미리 그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피고는 부정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그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신적 동요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스미코는 피고의 애인이다. 애인이 지금 다른 남자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 또는 당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을 전후로 몇 시간 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것이다. 여 종업원은 피고의 모습이 마치 화술을 마시는 듯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리가 맞는 증언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기이한 일이다. 피고는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 피고는 오스로 게이노스케하고도 그리고 스미코하고도 친한 사이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게 미리 들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스미코한테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단적으로 말하면 피고와 스미코가 그 일을 상의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가 있다. 억측을 해보자면 피고가 스미코에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정하고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피고와 오스로 게이노스케 사이에 있었을까? 검사인 나는 그 점을 조사해 보았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피고는 오스로 게이노스케를 은사로 후대하고 오스로 게이노스케 역시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내 추측하고는 크게 모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추측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서재를 조사해 보니까 형법책이 한 권 있었다. 피고의 서재는 전공인 역사학에 관련된 서적뿐이고 형법에 관한 책은 그 책이 유일했다. 그것도 새 책이었는데 표시를 해 놓은 것인지 책 중간에 빨간 색연필이 끼워져 있었다. 긴급 피난 항목이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였다. 피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형법책은 그 책 한 권뿐이었다는 점, 빨간 색연필을 끼워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열중해서 읽었던 것이라고 본다. 왜 긴급 피난 항목이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본건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색연필을 끼워둔 페이지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조난당한 두 사람이 나무 판자 하나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만 살아남는다는 일화다. 피고는 왜 그런 일화에 흥미를 느꼈을까? 판자에 남은 사람이 피고라면 바닷속에 가라앉은 사람은 스미코일까? 아니면 오스로 게이노스케일까? 이상을 보건대 검사인 나는 피고가 실수로 스미코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진술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즉,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고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없다. 명확한 증거도 없고 추측만으로 기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검사의 논고였다. 이 논고를 들으며 구무라 다케지는 검사라는 사람이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다면 왜 좀 더 파고들지 않는단 말인가? 스미코를 죽인 이유는 그녀가 싫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구무라의 부탁으로 그 일을 해 주었지만 그 뒤 스미코가 완전히 타인처럼 느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다른 남자의 피가 여자 몸에 들어갔었다고 생각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더구나 경멸스러운 오스로 게이노스케의 피였다. 그녀 몸속에 오물이 가득 차서 악취를 풍기는 것 같았다. 버림받을 것을 직감하자 스미코는 집요하게 매달렸다. 구무라는 피했고 스미코는 쫓아왔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고 평소 이용하던 가정집 2층 방에서 만났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너무나 이기적이야. 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끔찍하게 하기 싫었지만 당신이 울상을 짓고 부탁하니까 해준 거란 말이야.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다니. 계속 그렇게 말하면 재판소에 찾아가서 오스루 선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생에게 전부 털어놓고 사과할 거야. 당신의 음모를 폭로해버릴 거라고. 하고 안색이 바뀌어서 뛰어나가려고 했다.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서 일단 욱하면 정말로 그렇게 해버릴지도 모르는 여자였다. 구무라는 당황해서 달래고 말렸지만 이미 막을 수가 없었다. 여자는 구무라를 떠밀고 뛰어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구무라도 모르게 폭력을 휘둘러 여자가 죽는 결과가 벌어졌다. 검사는 판자를 붙들고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 구무라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옳다. 판자를 오스로 게이노스케와 함께 붙들고 있다가는 두 사람 모두 가라앉아야 한다. 희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를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다. 구무라 다케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를 부당하다고,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나?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도 불합리한 거잖아. 바닷속으로 빠진 자는 약한 자야. 판자를 붙들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지. 아니면 영리한 자거나. 결국은 불합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킨 것에 불과해. 불합리는 그리스 세계에서 현세까지 언제나 존재했어. 어느 시대나 힘센 자가 이겨서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건 몰락한 자들 뿐이야. 그리고 스미코 일은 재앙이었어. 피할 수 없는 돌풍 같은 일이었다고. 애초에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 아니, 계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야.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감정의 돌풍 앞에서는 어그러지고 말아. 내가 끝까지 스미코를 견뎌냈다면 이런 파탄은 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견뎌낼 수가 없었어. 파멸할 거라는 예감은 있었지만 그녀를 혐오하는 감정은 아무리 참으려 해도 끝내 견딜 수가 없었어. 난 눈을 질끈 감는 심정으로 절대적 감정을 폭발시켰어.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었지. 남들은 나의 명석한 두뇌를 떠올리며 비웃을지도 몰라. 난 그것도 알아. 하지만 어차피 현실은 부조리로 얽히고 설킨 곳이잖아. 구무라 다케지는 이렇게 생각했다.